환경머니가 사실 새롭게 태어나고 또 이렇게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월별로 대담하는데 가장 첫 시대인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일단 나와주신 데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별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 5개월 이제 4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4개월 지나서 이제 전반부 부분에 약간 스케치한 다음에 하반기 이후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근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겠죠? 김 교수님부터 좀. 저는 요즘 워낙 요즘에 거시경제 변수들이 많이 변하고 해가지고 그거 맨날 팔로업 하느라고 미국 경제하고 또 세계 경제 보느라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제가 집단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요새 좀 많이 가지고 보고 있는데, 요새 전공의들 집단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개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행동만 주로 분석하거든요. 소비자나 생산자나 이렇게 경영학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는 좀 집단의 행동을 봅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학문간에 서로 교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학도 이제 다르고 정치학과하고 이제 경제 경영학과 다르고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그 집단의 행동을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되는데, 되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집단의 행동을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경제학은 개인의 행동만 분석하기 때문에 집단에 대해서 별로 소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학이 조금 지금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석 방법에 있어서. 그다음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정치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아예 그냥 고정돼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유교적인 그런 전통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치가 경제를 별로 건드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정치가 경제를 많이 건드리는 이런 상황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빼고 분석하면은 제대로 경제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예를 들면은 이제 월가에나 이제 우리 정권업계에서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네네. 반드시 그저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벌써부터 1월 달에 인하한다, 5월 달에 6월 달 해가지고 자꾸 늦게져다가 지금 이제 말이 별로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원래는 그거는 미국의 패드는 독립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 경제학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이 맞을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 교수님. 저야 이제 학교에 좀 가르치는 게 있고, 작년에 이제 3월 달에 네네. 여의도죠. 여의도에 이제 핀텍 산업회 이제 제가 또 전에 센터장 이사장을 했었으니까 여기 이제 연구원 하나 만들어서 디지털 경제 금융연구원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취지는 작게는 이제 핀텍이라는 어떤 이제 금융의 신분야 이쪽을 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디지털에 의해서 이제 전체 경제가 많이 바뀌잖아요. 디지털 경제로. 그래서 연구원 이름도 이제 디지털 경제 금융연구원인데, 좀 이런 차원으로 어차피 추세적으로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되니까 거기서 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하고 투자 쪽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로 연결되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돈도 별로 안 듭니다. 이렇게 웹이나 하면 되니까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차원으로 좀 이렇게 저희 기업들 해외 나가고 그런 거 좀 지원하는 차원으로 양쪽으로 좀 조사. 요새 또 AI하고 챗GPT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번역기들이 발달을 해서 저도 이제 전에 리서치홀이 있었지만, 리서치는 영원한 코스트 센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라핏 센터는 아니어도 제가 보기에는 넌 코스트 센터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좀
추진을 해서 그냥 뭐 자동으로 다 번역돼요.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뭐 저희 나오는 거 지금 4개국어를 그냥 반면 버리는데 추가적인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면서 좀 새로운 변화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님이 어느 정도 누구 뭐 어느 분보다도 네. 좀 하신 말씀이 많은데요. 좀 자제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와 자본시장 예, 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사실상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27년간 CEO를 해왔던 미래에셋증권 이선으로 이제 물러나서 경영고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멘토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역할을 더 열심히 한번 해볼까. 네. 저도 이제 신문에 그 신년호 특집 쓸 때 4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세계 경제 이렇게 또 한국 경제 관련해서 격변이 많았었죠.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미국 경제가 이제 세계 경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미국 네네. 경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경기라든지 또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게 학자들하고 월가하고 조금 이견이 다른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제 원인을 보고 이제 이 분석을 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는 반면에 월가는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또 투자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월가가 조금 긍정적으로 자꾸 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전미경제학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을 해보면은 경제학자들은 지금 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래 가고 경기 침체도 상당히 오래 간다. 이렇게 이제 하버드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망을 하는데 이제 작년부터 월가에서는 금방 좋아진다. 정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쳤죠. 그래서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금리를 원래 인하한다고 월가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안 하고 또 연말까지 간다, 오히려 올라간다, 뭐 금리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비용 상승형이 있고 수요 견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수요 견인형이 워킹하는데 이럴 때는 금리 높이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게 그냥 수요가 줄어가지고. 근데 비용 상승형의 경우에는 사실은 금리가 처방이 올바른 처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이 많은 그 경제 관료라든지 중앙은행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금리 물가 오르면은 그 원인도 모르고 그냥 금리 높여야 된다. 이렇게 왜 금리 높여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냥 원래 금리 높이면 돈 줄어들어가지고 물가 낮춰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유값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랐는데 금리 높이는 거하고 원유값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비용 상승형은. 근데 이제 저는 한국은행이 그렇게 조금 제가 뭐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지만은 비용 상승형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물가 오르는 게 왜냐하면은 원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환율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오른 거지 경기가 좋아서 경기는 오히려 침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두 개가 혼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서 원유값도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높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경기를 좀 깔아앉혀가지고 임금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게 경기는 침체 상태고 미국은 경기가 호황이고 근데 이제 가치 금리를 높이면은 그 부작용이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부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침체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미국도 이게 비용 상승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진다. 그래서 하버드 서머스 같은 사람들은 이거 앞으로 이게 물가 안 떨어지고 고금리 오래가고 경기 침체 심각하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저는 그 미국 경제학자들의 이견에 동조해서 조금 오래 간다,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경기 침체도 조금 오래 간다. 스태그플레이션 형태로 이게 뉴노멀이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도 좀 늦어지고 만약 인하하더라도 큰 폭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보면은 회복 국면이 조금씩 가는 건 틀림없는 거죠. 왜냐면 코로나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전부 다 돌아다니고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경기가 서서히 완만하게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급격히 막 그런 붐이 온다든지 이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에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말씀대로 학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인플레가 쉽게 잡지 않는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실 상당 부분 지연될 것이다 하는 김 교수의 말씀에 월가에서는 좀 투자 관점에서는 달리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많이 이끌어가는 최 회장님께서는 나중에 관련된 질문을 여쭐게요. 미국과 함께 이제 상반기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예가 깊으신 정 교수님께서 우리 최 회장님한테 먼저 먼저 중국은 이제 이전보다는 이제 뭐 글로벌 경제 전체에서 뭐 이런 약간 좀 이제 뒤로 좀 가긴 했죠. 이제 뭐 좀 폭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가 돼 있는데 작년도에 이제 중국이 통상으로 할 때는 5.2% 성장을 했어요. 나쁘지 않은 성장인데 그 수치만 봐서는 근데 이제 되게 그 좀 전문가 뭐 글로벌 IB 이런 쪽에서는 좋지 않다. 뭐 중국의 미래가 좋지 않다. 뭐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더 좀 어려워질 거다 했는데 1분기 나온 그 실적을 보게 되면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5.3%인데 기대치가 4.8%였거든요. 그러니까 0.5%는 사실은 이제 뭐 통계적으로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 있지만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기대보다는 선방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뜯어 보면은 그 소비는 뭐 안 좋아요. 소비는 사실은 뭐 지금 부동산 그 문제가 지금 벌써 한 2년, 3년 가까이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는 뭐 지갑 안 여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갔다 온 분들은 뭐 가게들이 하여간 뭐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소비는 약간 회복됐지만 그 말은 굉장히 더디고. 그 투자 쪽에 제조업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AI 비롯한 거 첨단 산업 쪽에 인프라 투자 이런 쪽이 꽤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 재정 쪽으로 많이 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출이 작년도에는 이제 1분기가 한 뭐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3%인데 그게 이제 플러스 1.5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고 수출 쪽으로 해서 좀 성장을 견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변화는 이전하고 좀 확실히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죠. 뭐 그전에도 이제 잠재는 돼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구 구조예요. 인구 구조가 이제 뭐 대략 다 아시지만 감소했잖아요. 감소 쪽으로 돌아섰고 특히 이제 젊은 층 20대 중반부터 이제 30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는 군대를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주택 실수요층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감소하니까 사실 이제 주택의 실질적인 수요가 줄고 뭐 도시화도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앞으로 좀 남긴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가 이제 공급 대비 부족해진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헝다 사건이니 무슨 뭐 한출 가동 이런 식의 디폴트도 있지만 그런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건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일본에서도 봤지만. 그래서 뭐 일본화니 뭐 중국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 부동산이 30%예요. 전후반 효과를 따지면 전체 GDP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비에 직격탄이지 사실. 그래서 뭐 기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중국의 부동산은 또 우리랑 틀려요. 여기 막 지려고 할 때부터 이미 다 받아.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먼저 들은 것은 미국 경제, 그 다음에 중국 경제 모습에서 좌우되는 정도가 강한데, 두 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성장률은 좀 높아진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민감한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엇갈리고, 또 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중국은 성장이 올라가지만 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한국 증시는 이렇게 지난 4개월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지는 세계 증시도 같이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대담을 위해서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대만 증시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뭐 TSMC가 주도해가서 여하튼 5월 10일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한 15% 이상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20이 더불어서 이제 유럽의 어떤 그런 금리 인하가 먼저 촉발되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유로톡스도 사실상 12.43%. 이례적이네요. 독일 닥스 지수도 11.9%. 영국 FTA 증시가 9.0%. 프랑스 까크 지수도 사실상 8%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얼마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아까 이제 미국에 관련된 것도 저는 조금 아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리 교수님께서 쓰셔서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좀 포커싱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연기가 되고 9월에 뭐 한 번 정도.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왜 이렇게 늦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실망감이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의 조정이 저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 한국의 증시 또한 마찬가지인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뭐 일본과 뭐 미국과 한국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자주 생각을 하는데 한국 시장만 좀 따로 움직이는 듯한 그 이유는 바로 뭐 이쪽 우리 한의원께서 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엔화 국채 뭐 사가지고 뭐 미국 국채를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환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환율이 거꾸로 가버려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나라 정부가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영리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럼 이제 사실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이제 접어드는데요. 하반기의 전망해서 세경기라든가 또 세경기를 주도하는 미국 경기 문제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 먼저 좀 스타트를 좀 끊어주시죠. 우선 우리나라 경제는 저는 좀 아주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내수 침체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거 수출은 좀 돼가지고 성장률은 좀 높아지는데 이 내수는 여전히 침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물가도 조금 불안정합니다. 인플레이션 재발이 우려될 정도로 지금 농산물 물가라든지 이런 게 막 땅에서 나오는 거는 다 오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월급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가 임금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저도 지금 재산세 내고 아파트 관리비 요새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집값이 아파트 값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산세가 또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 견디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더 힘든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리고 이제 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도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꾸 미국에 자꾸 투자는 한국 정시에 투자를 안 하고 미국으로 자꾸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게 저는 이게 고성장 시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우리가 세금도 많이 매기고 뭐 기업한테 막 이렇게 해도 규제를 해도 성장률이 높으니까 수익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국내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성장 시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지 못하면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그 정치적인 요인이나 이런 거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높게 법인세도 매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공동화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국내 정시라든지 투자 시장은 그래서 이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만약 옛날식으로 한다면은 다 빠져나가게 된다 이거죠. 국내 경제는 하반기에
이런 그 내수 침체와 인플레이션 네네. 이 문제가 있는데 그 금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주된 관건이고, 근데 이제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지 우리가 네. 인하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경기 호황이니까 늦게 해도 되지만은 우리는 지금 내수 침체가 심각하니까 늦게 하면 할수록 금융 부실이 늘어나고 이자 부담 늘어나면서 기업 도산이 늘어나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환율만 안정이 되면은 금리를 미국보다 조금 더 빨리 인하하는 게 우리나라 네. 경제를 좀 살리는데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네. 저는 뭐 사실 이제 우리 김전 교수님 말씀